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 대체 누가 져야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법적 문제거든요. 오늘 제가 이걸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한 근로자가 다쳤는데 현장에는 원청 회사도 있고 하청 회사도 있고 심지어 장비를 빌려준 업체까지 뒤섞여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자, 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을 한번 보시죠. 먼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보고요. 구상권이라는 중요한 규칙과 그 예외 조항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될 크레인 사건을 통해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아주 복잡한 건설 현장입니다. 당연히 총책임자인 원청 건설사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여러 하청 업체들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고를 낸 저 거대한 크레인은 또 완전히 다른 전문 임대 업체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회사의 이해관계가 막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첫 번째 법률 원칙을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생각보다 간단한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바로 구상권이라는 개념인데요. 법률 용어라서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원리는 아주 상식적이에요. 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일단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이 다친 근로자한테 먼저 보상금을 싹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로자의 신발을 대신 신고 진짜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한테 가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이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돈 썼으니까 그 돈 내놔요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였다면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도 없었겠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구상권이라는 이 단순해 보였던 규칙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사고를 낸 가해자가 남이 아니라 같은 작업 공동체, 그러니까 일종의 한 식구라면 어떨까요? 법은 이렇게 봐요. 우리 사건의 건설 현장처럼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일하는 회사들은 워낙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사실상 하나의 집단, 거의 가족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현장에서 같이 땀 흘리는 회사들은 서로를 제3자, 즉 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엔 당연히 원청 업체랑 그 밑에 모든 하청 업체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원청 직원이 하청 직원을 다치게 해도 반대로 하청 직원이 원청 직원을 다치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는 집안일로 보는 셈이죠. 자, 이제 우리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사고를 일으킨 저 크레인, 그리고 그 크레인의 소유한 화사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크레인 임대업체도 과연 이 작업 공동체, 즉 한 식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부인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도급 계약이랑 임대차 계약의 차이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도급은 쉽게 말해 이 일을 끝내주세요 하고 일의 완성을 맡기는 거고요. 임대차는 이 장비 좀 잠시 쓸게요 하고 물건을 빌리는 거죠. 관계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한방이죠. 크레인은 일을 맡는 도급 계약이 아니라 장비를 빌리는 임대차 계약으로 현장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이 임대업체는 일을 함께 완성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장비만 빌려주고 돈 받는 외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3자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이 크레인 임대업체의 구상권을 행사해서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이 얼마나 섬세한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크레인을 직접 조종했던 기사,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건의 책임 소재는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초에 어떤 사고까지 법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는 걸까요?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크게 보시죠. 산업재해는요, 축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하다 다치는 업무상 사고, 둘째는 유해물질 노출처럼 업무 때문에 생긴 업무상 질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정말 중요해진 출퇴근 재해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죠?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회사 통근버스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것처럼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해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각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다쳐도 폭넓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훨씬 현실적으로 바뀐 거죠. 이 슬라이드 내용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퇴근길에 잠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거나 심지어 선거일에 투표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법이 그냥 책상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필요를 얼마나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법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둔 걸까요? 그 큰 그림, 그 진짜 목적은 뭘까요? 결국 이 모든 법의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다친 근로자를 최대한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오늘 본 것처럼 여러 회사가 얽혀있는 복잡한 작업 환경 속에서 억울한 책임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 바로 그 섬세한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단순히 건설 현장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처럼 고용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업 환경이 계속 진화하는 미래에 과연 우리의 법은 모두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